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시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의문투성이었던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들을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 그 검찰이 이제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보강 수사를 했고요. 여기에다 이제 추가한 것이 강간치상과 무고죄 혐의인데 오늘 영장 심사의 쟁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될 것인지 좀 예상을 해보죠. 지난 이제 19일에 한번 영장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을 재청구를 한 상황이고 그 영장 청구서에 이제 기재되었다라고 하는 그 범죄 사실은 지금 강간치상 무고, 그다음에 특경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중에서 가장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강간치상 혐의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좀 판사가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또 하나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윤중천 씨의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이 혐의들이 또 김 전 차관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일단 오늘 그 영장 청구된 그 범죄 사실은 총 3개인데 네. 강간치상이 이제 3개의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중에 그 김 전 차관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합동강간 그 부분이죠? 그렇죠. 예. 특수강간으로 해서 함께 범죄인 여러 명이 피해자 한 명에게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어떤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피해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김 전 차관이 윤중천과 함께 동시에 자기를 어떤 강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윤중천의 어떤 폭행 협박 때문에 내가 되게 이제 겁에 질려서 어떤 윤중천의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나중에 와서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윤중천에 대한 이런 강간치상 행위의 그런 죄의 어떤 그 책임을 김 전 차관에게 그대로 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종 보니까 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사진 증거를 보니까 합동강간의 정황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이제 남성 2명이 이 씨와 성관계 장면이 있고 이게 이제 이 씨 말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였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렇게 확인되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합동강간, 특수강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걸 이제 그렇게 보려면 예. 이제 그 성범죄가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강간이든 뭐든 예. 성립을 하려면 그런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어떤 의사에 반해서 했는가에 대한 그렇죠. 부분인가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폭행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네. 이러한 폭행 협박을 직접 한 사람은 윤중천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윤중천의 어떤 폭행 협박으로 인한 어떤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낸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예. 그것에 직접적으로 김 전 차관이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은 윤중천이 피해 여성한테 그런 폭행 협박을 하는 것을 적어도 김 전 차관이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지 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들이 사실은 그 여성의 이제 증언에 의해서 또 정황 증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 성관계의 물적인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그 사진, 예. 그 사진이 말해주는 것은 그 남성 2명과 여성의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폭행인 건지 그렇죠. 강제한 건지는 사진으로 알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 그것은 결국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진술, 증거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는 그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피의자 윤중천과 김 전 차관의 인정 진술, 인정을 하는지 그러한 어떤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보니까 이게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이 씨가 얘기했던 이 당시에 합동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이
시기가 2007년 11월이기 때문에 12월 21일 이전에 벌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뭐 시효가 다 된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보니까 그래서 강간치상 혐의를 넣었다는데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7년 그 12월 말에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뀐 거죠. 바뀌는데 예. 문제는 그러면 그 공소시효가 바뀌기 전에 만약에 이미 범죄 행위가 끝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가 바뀌기 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차이가 뭐냐면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2007년 12월 이후다. 네. 지금 그 검찰에서 오늘 그 영장에 추가로 기재한 게 바로 강간치상인데 치상 같은 것은 어떤 강간이라는 그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여자가 다쳤다라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다쳤다. 정신적 피해든 물질적 피해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피해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그 본인이 지금 그 강간으로 성범죄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 지금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2007년 그 12월 이전에 어떤 성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공소시효가 개정된 이후에까지 계속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시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오히려 2007년 12월 이후다. 그렇다고 하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이제 2007년 12월 이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변경된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될 수 있는 12월 21일 이후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팠다면 이것 피해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강간치상을 넣은 거군요. 네, 그래서 예. 그때로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게 지금 구속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다? 그렇죠. 시간 끌기 플러스 그 범행을 그냥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무죄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일단은 그 영장을 지금 받아서 그 구속할 수 있는 그 기간은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이거든요. 네. 그럼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못하면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제 구속 기소라고 하죠. 예.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법원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6개월씩 심급별로 6개월씩 이제 최장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0일이라는 어떤 구속의 기한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20일 이내에 이제 김 전 차관의 혐의점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 전 차관은 보면은 진술 거부하겠다라는 말을만 계속하고 있고 진술 이 피의에 거부권은 걸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뭐 헌법상 진술 뭐 거부가.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예. 기소를 하기 위한 예.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혐의가 굉장히 의심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검찰이 이렇게 구속 기간 내에 증거를 좀 찾아내지 못한다면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도 그게 석연찮긴 하지만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행동이 석연찮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형사재판에서 보통 이제 무죄는 두 가지 무죄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죄가 되지 않아서 어떠한 그런 검찰의 공소 사실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무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증거가 부족해서 이게 죄가 분명히 죄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증거가 부족해서. 네, 증거가 부족하면 왜냐하면 이게 억울한 어떤 그런 억울하게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선고하면 안 된다는 게 형사재판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 증거가 부족하면 약간 의심된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에서는. 지금 김 전 차관은 아마도 후자 좀 쪽.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예. 정말 뭐 안타깝고 끔찍한 그렇습니다. 일이 예. 일어났습니다. 의정부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2일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금 중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고등학생인 딸이 지금 3명이 일가족이 흉기에 찔려서 한 방에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네. 이거를 또 좀 안타까운 것은 발견한 사람이 지금 중학생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지금 그 옆방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되어 있었고 네. 이것을 확인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19에 신고를 해서 네. 지금 경찰에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그 아버지인 A 씨의 시신에서 주저흔이 확인됐고 또 A 씨의 딸 손등에서는 방어 흔이 보통 이제 공격을 할 때 막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것들이 약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한편 또 아내의 시신에서는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주저흔과 방어흔의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고 당시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짚어보죠. 네. 예. 그 주저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처의 종류인데 이제 상처가 치명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치명상이 아닌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치명상이 아닌 상처들이 평행으로 뭐 여러 개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이제 망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치명상을 내지 못하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평행의 그런 상처들이 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치명상이 생겨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주저흔이라고 하고요. 이런 주저흔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망을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어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어떤 공격 행위가 있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막거든요. 이게 내가 다칠 것을 알면서도 칼을 손으로 막는다든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총을 손으로 막기 위해서 막다가 방어흔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흔이 있다라는 것은 살해를 당한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흔적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역시 뭐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흔이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예. 방어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방어흔이 있는 것이 지금 딸인가요? 그렇다고 네, 하면은 딸입니다.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그 남편의 아버지에게서 주저흔이 그렇죠. 발견됐죠. 아버지의 경우 주저흔이 발견됐다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버지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가장인 남편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내한테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건 그냥 뭐 방어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독극물에 의한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부검 결과가 좀 나와 봐야지 그렇겠네요. 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제 사건의 진상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그 듣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가장의 범행 후에 극단적 선택으로 좀 기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망 전날에 일단 비관적인 대화를 나눴고 이게 참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어떤 아들의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사건 전날 오후부터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해서 온 가족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자기는 이제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고등학생 누나가 같이 방에서 뭐 이제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엿들어 보니까 막 울기도 하고 예. 부둥켜 안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는 들었다. 라는 어떤 아들의 이제 진술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을 해서 그 남편이 지금 처자식을 이제 살해하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지만 예. 문제는 조금 이상한 것은 예. 이렇게 그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흉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런 살해를 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아마도 조금 이 범인이 누군지 지금은 유력한 용의자는 사실 남편이기는 하지만 예. 혹시라도 또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흉기를 남아있다는 사용했기 게 때문에. 남겨뒀다는 점도 굉장히 좀 석연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아들까지도 사실은 그런 뭐 범행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아들은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지금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공개 변론을 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2시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됐네요, 일단요. 예. 네. 대법원에서 이제 흔히 대법원으로 간다면 상고심이라고 해서 1심, 2심, 3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다 아시겠지만. 네네. 그러면 3심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해서 그 1심, 2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막 다투면서 다양한 이제 어떤 변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사실 그 3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은 못 하거든요. 그냥 법리적으로 이게 그 항소심의 어떤 판결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1심에서 한 판단이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는 그렇죠. 거죠. 법률적으로 사실관계 어떤 뭐 증거 조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뭐 다투지 않고 이제 예. 다루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게 맞느냐, 법리적으로 혹시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보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서 법리적으로 그다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아예 변론을 열지 않고 기각시켜 버립니다. 이제 이거를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거는 좀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좀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하는 거죠. 공개 변론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그렇군요. 네. 일단 보니까 이게 그 사건이 이혼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아내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면서 발단이 된 건데 내용을 조금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게 좀, 네.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일단은 그 지금 2명의 그 피고를 2명으로 좀 잡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아들인가요? 두 자녀를 상대로 했는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게 예. 그 93년에는 지금 이 원고가 남편인데 예. 이제 그 무정자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93년에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시험관 시술을 해서 첫째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예. 97년에는 그런데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자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이거든요, 아이가. 그럼 무정자증이 아닌 걸로 다시 본 거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원고가 자신의 무정자증이 좀 호전되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차피 그 당시에는 부부 관계가 이제 원활하게 잘 살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인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제 출생을 한 경우고 둘째 같은 경우는 둘 사이에 혼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태어난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었다가 2013년에 이제 이 부부가 이제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알고 보니까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니까 예. 남편이 그 둘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첫째 아들까지도 자기가 동의해서 그 정자를 제공받아서 낳은 예. 첫째 아이까지도 같이 그냥 다 본인의 친생자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을 지금 구하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최근 들어서 어떤 뭐 새로운 임신이라던가 뭐 출산의 형태가 좀 다양하게 등장을 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공개 변론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고 이 현행 판례가 혹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게 친생을 사실 부인하는 것은 예. 이제 주로 아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낳았기 때문에 명백한데 이제 남편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예. 우리의 그 확립된 대법원 판례 지금 화면에도 나와지만 1983년 7월 판례거든요. 이게 예. 이제 지금까지는 확립된 판례로서 이렇게 친생 관계를 부인을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같이 살지 않은 경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여서 별거 중이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이어서 도저히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자식이다. 물리적으로 생길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게 그런 거. 아주 명백한 경우에만 예. 이런 친생 관계를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인데 문제는 그 83년도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떤 남편의 청구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제한을 하는 판례가 이제 합리성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DNA 검사 같은 게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의 자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그런 친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법률상으로나 그다음에 생리적으로나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지금 학계나 이런 일각의 어떤 주장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례에 따르면은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할 사건임에도 네. 불구하고 네.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공개 변론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예. 지금 의견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저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